UFO가 불시착했다가 외계인이 갇혔다는 전설의 동물이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UFO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UFO 전설의 증거를 찾아냈는데요. 오늘 특종에서는 여러분께 정말 중대 발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긴장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번 특집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특종입니다.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은 있다 싶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네. 외계인이 어딨어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 특종을 취재하면서 저의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아요. 자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 이 한 기자님의 기사인데 기사인데. 네. 이 증거가 차고 넘치고요. 예. 그냥 외계인이 있다 네. 라고 그냥 우리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증거입니다 증거. 예. 이 정도면 뭐 거의 확실하고. 아, 몇 개는 하위권이네. 아니, 여기는. 여기 좀 봐요. 여기 증거 많아, 여기. 괜찮네. 여기 많은 증거. 제 증거는 거의 국가적 공신력이 담겨있는 네. 증거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는 네. 그냥 허무맹랑하고 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증거들이 여기 꽉 차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세상에는요, 우리 인류의 기술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건 분명 외계 생명체의 기술로 봐야 됩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11위 공개합니다. 미국 제2의 51구역. 비밀리에 외계인과 UFO를 연구하고 있다는 음모론의 진원지. 미국 네바다주의 51구역.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 무려 수년간 수차례나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발견된 제2의 51구역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에 그런 곳이 있었어요? 2016년 5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데이턴에서 약 16km 떨어진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 이곳에 사는 한 부부는 뒷마당에서 오붓하게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니, 저게 뭐야? 하늘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부는 휴대폰으로 다급히 그 광경을 촬영했는데요. 이게 바로 문제의 영상입니다. 저기 영상이 있구나. 휴대폰 영상이면은 이거는 찐이다, 진짜. It looks like it's moving with the clouds. 뭐야, 저기. 뭐 또 있죠? 에드벌룬 아니야? 부부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하단이 뾰족한 비대칭 형태를 띤 의문의 비행물체가 공중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는 상공에 몇 분간 머물다가 점점 희미해지더니 이내 곧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쭉 지켜본 부부는 UFO를 연구하는 한 사이트를 통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아니, 또 여긴가요? 여기에서 목격했다는 제보만 벌써 세 번째예요. UFO로 추정되는 이 비행물체가 이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 인근에서만 벌써 세 번째로 목격된 겁니다. 3번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 우연일 수 없는 거거든요. 우연히 반복된 필연입니다. 미스터리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군 조사 결과 1947년부터 1969년 사이에 이 기지 근처에서 UFO와 외계인 등의 이상 현상이 목격된 사례만 무려 약 12,600건. 그중 약 700건은 여전히 미확인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곳에서 UFO로 추정되는 비행물체가 나타나자 누리꾼들은 미군이 외계인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여기에 외계인과 관련된 비밀 군사기지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공군 기지 측은 영상에 나온 비행물체와 우리 기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군 기지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레이더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수많은 감지. 아이! 아이! 수많은 감지. 아이! 깜짝이야. 아니야? 외계인이 한 거야 그러면?
미국의 비밀 군사 작전 지역인 51구역 인근에서도 수차례 UFO가 목격,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UFO 사건이죠. 일명 로즈웰 사건. 미국 뉴멕시코주 로즈웰 인근에 추락한 UFO를 51구역으로 옮겨와 비밀리에 연구 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미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에서도 비밀리에 외계인과 접촉하고 연구 중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로즈웰 UFO 추락 사건이 발생한 연도는 1947년.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인근에서 UFO와 외계인에 대한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역시 1947년입니다. 51구역과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소름 끼치도록 UFO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UFO가 수차례 목격된 미스터리 스폿. 라이트 패터슨 공군기지. 대체 UFO는 왜 그곳에 계속 출몰하는 걸까요? 외계인이 있다 싶고 10위를 공개합니다. 그들이 보내는 마지막 시그널. 여러분 혹시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징후가 일어난다라는 법칙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외계인도 지구인들을 납치하기 전 시그널을 보내고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현상을 목격하게 되신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이미 여러분은 그들의 표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서워. 뭔데? 바로 강력한 섬광입니다. 1961년 9월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살던 바니 베티 힐 부부는요, 외출 후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힐 부부는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 정말 눈이 멀 듯한 섬광을 목격했고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전속력으로 운전해 집에 도착했는데요. 아니, 똑같은 길로 왔는데 왜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지? 대체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도착 예정 시간보다 무려 2시간 늦게 집에 도착한 두 사람. 그리고 그 2시간 동안의 일이 놀랍게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아, 지웠네. 맨인블랙이네. 지웠어, 2시간. 2시간 뭐 했지? 자,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린 힐 부부. 결국 두 사람은 최면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자, 최면 치료로 잃어버린 2시간의 기억을 되찾은 부부. 그리고 이들의 충격적인 주장. 저희는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던 거라고요. 자, 이들이 강한 섬광을 발견한 뒤 눈을 떴을 때 본인들 차가운 침대 위에 눕혀져 있었고요. 외계인들이 큰 바늘로 자신을 찔러 생체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부부의 주장과 흡사한 사건이 다른 시간,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했습니다. 1980년 영국의 한 경찰이 수사를 하던 중 어디선가 나타난 강력한 빛에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30분 뒤 자신의 순찰차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후 그는 기억을 되찾기 위해 최면술사를 찾았는데요. 그 역시 외계인에게 납치를 당했고 거기서 생체 실험을 받은 뒤 다시 지구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섬광이 만약에 시그널이었다면 이후에 납치를 당하고 그 뒤에는 생체 실험을 받고 그 다음에 뭘 실험했는지 기억을 싹 지워가지고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는 거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정체 모를 강렬한 섬광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외계인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계인은 있다 싶고 9일 공개합니다.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문화혁신운동, 르네상스가 도래하면서 당대 미술 역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그리는 사실적 기법이 발달. 화가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과 사물을 마치 카메라로 찍은 듯이 아주 현실적으로 묘사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대로 그린 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에 외계인과 UFO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기를란다요의 작품 마돈나와 성 지오반니노인데요. 그림 속의 우측 상단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저기 이상한 거 하나 있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가 좀 떠 있고
그게 살짝 머리 정수리 부분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 뭔가 바라보고 있는 느낌? 놀랍게도 이 비행물체의 정체가 바로 UFO인 것입니다. 없는 사실을 일부러 그림에다 저렇게 그렸을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1486년 이탈리아의 화가 까를로 크리벨리의 작품 성 에미디우스가 함께 있는 수태고지. 자, 여기서도요 UFO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어디네? 야, 이것도 신기하네. 너무 대놓고 레이저 빔을 쐈네. UFO 추종자들은 성모 마리아를 비추는 저 빛이 오늘날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를 해드린 바 있지 않겠습니까? 네. UFO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인리 법칙의 징후, 그렇죠. 섬광입니다. 자, 그리고 1538년 벨기에의 한 직물에 그려진 그림. 여름 테피스트리의 승리에서는요. UFO와 흡사한 형태의 비행물체가 한 개가 아닌 무려 3개나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에 막 떠 있네. 지금 3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들 속에 UFO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스트리아 화가 미하엘 파흐의 작품 교부들의 재단화 중 일부에서는요. 악마가 표현돼 있는데 외계인 추종자들은 저 악마는 마치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 같은데? 라며 외계인을 그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외계인을 만난 사람이 그린 건가요, 이거는?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도 네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UFO를 목격했다는 자료가 이제 남아 있고요.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뭐 조선 왕조실록은 누구도 부정 안 하는 정사한 그렇죠, 그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외계인은 있다 싶고 8위 공개합니다. 페루 CCTV에 찍힌 미스터리 형체. 2016년 8월 30일 너튜브에 올라온 한 CCTV 영상이 페루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두 눈 크게 뜨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데 그거 걸어가죠? 뭐 빛이 나오는데? 잠깐 뭐야? 이건 걷는 게 아니잖아. 봤어요? 이거 훅 지나가는 거? 자, 이 영상은 페루 파차카마크에 있는 고속도로 옆 한 주유소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한적한 밤, 대화를 나누던 두 직원. 그런데, 저 뭐지? 한 직원이 가리킨 곳에 몸에서 약한 빛을 내는 정체 모를 생명체가 도로변을 천천히 걷고 있었던 겁니다. 난생 처음 보는 희귀한 모습에 곧바로 직원들은 괴 생명체를 향해 달려갔는데요. 그러자 정체를 숨기려는 건지 인기척에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향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 모자 쓴 분이 확인하려고 다가갔었네요. 그렇죠. 근데 확 날아가 버리네. 야, 그러니까 그 가까이서 보면 목격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거 뭐지? 멀리서 봤으면 헛걸 봤다고 해도 네. 가까이서 보고 뛰어갔잖아요. 자, 괴생명체 목격자인 주유소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키는 한 1m 정도 됐고요. 다리가 많았어요. 최소 10개 정도 됐어요. 라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CCTV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이후 이 괴생명체가 고속도로로 진입하자마자 트럭에 치였는데요. 아이고. 글쎄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라졌어. 그리고 이후 곧바로 트럭에 부딪힌 곳에 가봤더니 그 어떠한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CCTV에도 찍혔고 트럭에 치였다라는 증언도 있고. 봤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흔적이 없을 수가 있지? 그리고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CCTV로도 찍혔고요. 이게 설명이 진짜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자, 이후 이 미스테리한 페루 주유소의 CCTV 영상을 페루의 UFO 연구가 안소니 초이가 자신의 너튜브에 공개하며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요. 외계인이 보낸 로봇 아닐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렇게 괴생명체가 외계인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페루 CCTV에 찍힌 괴생물체의 정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외계인이 있다 싶고 7위를 공개합니다. 칠레 정부도 인정한 UFO.
칠레야? 이게 다 남미예요, 지금. 그게 남미지? 2014년 11월 11일 칠레 해군 소속 베테랑 상교 2명은 헬기를 타고 산티아고 해안을 순찰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는 칠레 해군 알파기. 국적과 소속을 밝혀라. 전방에 정체불명의 비행물체 발견. 확인 바란다. 당시 적외선 카메라를 테스트 중이던 해군 장교는 수상한 비행물체를 포착. 어머나. 너무나 또렷한 형태인데요? 이거 저 군사 레이더 화면이잖아요. 아니, 너무 또렷하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는 항공기 모양이 아니죠. 날개도 없고. 동글동글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비행물체에선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았고요. 인근 공군기지에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적외선 카메라에도 찍혔음에도 해군의 헬기 레이더에는 물론 인근 공군기지의 레이더에서도 포착되지 않는 유령 비행물체였습니다. 와, 무시무시하네. 점은 찍혀 있는데 안 보인다. 칠레 항공관제소에 확인한 결과 당시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민간기나 또는 군사용 비행기의 운항이 통보된 적이 없다고 하고요. 또 칠레 해군에 따르면 군사훈련이나 인근 국가의 비행기를 이용한 첩보 활동도 보고되지 않았다는데요. 그 뒤 수상한 비행물체에 출현해 UFO와 미확인 공중 현상을 연구하는 칠레 정부의 CEFAA는 조사에 착수. 비행물체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천문학자, 공군사진측량부서, 영상 분석가 등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네. 항공사진 및 영상 분석가의 조사 결과 영상에 조작의 흔적이 없다. 이 비행물체는 스스로 움직이는 게 확실하다. 라며 비행물체가 가짜일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천문학자 역시 우주 쓰레기였다면 영상처럼 수평으로 비행하지 않고 추락했을 겁니다. 라며 비행물체가 UFO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비행물체의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UFO로 추정되는 영상이나 사진에서 기체를 뿜는 모습은 극히 드물었는데 이 비행물체는 기체를 배출하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뿜네, 뿜어. 이상하죠?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 뭐 이거 뒤에 아니, 이거 나 지금 내 눈을 지금 의심하게 돼요. 이게 이게 영상 전문가가 조작 가능성 1도 없다 그랬잖아. 없다고 그랬잖아. 일각에서는 비행기가 배출한 오수일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그래. 사전에 공군기지에 오수 배출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역시나 보고된 바가 없었고요. 칠레 정부의 UFO 조사기관 CEFAA가 약 2년에 걸쳐 비행물체의 정체를 조사했지만 우리가 조사한 모든 사건 중 가장 수수께끼라며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결론 자체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네요. 그렇죠. 그래 결론 내린 거네요. 정확히 정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와. 해군의 카메라에 포착된 UFO. 인간은 그 수수께끼를 언제쯤 풀 수 있을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6일을 공개합니다. 프랑스 정부 문서에 기록된 UFO. 1981년 1월 8일 오후 5시경 프랑스 남동부 프로방스주에 사는 농부 콜리니. 수도 펌프기를 수리하던 그는 휘파람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봤는데요. 그런데 저게 뭐지? 비행기는 아닌 것 같은데? 사라졌어. 충격적이게도 농부 콜리니가 본 것은 지름 약 2m의 납작한 접시 모양의 물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의 물체가 땅에 착륙하더니 금세 이륙해 북동쪽으로 날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이 당시 콜리니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 그림은 조금 뭐 본인의 기억에 의존을 그렸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 있지만요. 네네.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시 프랑스 국립항공우주국 산하연구소 GIFAN에서 조사 요원들이 파견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비행물체가 착륙한 지점에서 열과 압력으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부 콜리니가 UFO를 목격한 지점의 땅에 놀랍게도 움푹 팬 둥근 고리 모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더라는 건데요. 비행물체가 이륙했다라는 농부 콜리니의 증언에 현장에서 흙과 식물을 채취해 열 검사를 한 결과 또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이 추가 확인됐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질. 자, 비행물체가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 지점이
300도에서 600도씨의 열에 그을려 식물들의 엽록소가 30에서 50% 감소. 그리고 약 4, 5톤의 기계적인 압력으로 인해 압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이거는 외계인 왔다 간 건데 그러면? 그리고 불을 태워봐요. 300, 600도예요, 이거. 자, 이 조사 결과는 1983년 당시 G판 관계자가 아주 명백한 UFO의 증거라고 인터뷰를 하며 세상에 밝혀졌고요. 이 UFO 목격 사건은 UFO 추종자들 사이에서 국가기관이 UFO를 인정했다. 철저하고 과학적으로 기록된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반응과 함께 현재까지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UFO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근데 증거들의 어떤 그 신빙성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아, 이거는 좀 놀랍네요. 그걸 국가기관이 인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를 발칵 뒤집어 놓고 농부의 눈에 띈 UFO. 외계인은 그날 숲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황급히 이륙해 떠나간 걸까요? 외계인은 있다 싶고 5위 공개합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주의 경찰서로 한 남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금 여기 큰일 났어요. 제 농장에 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 그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던 한 농장 주인이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그런데 이들의 눈앞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소 10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건데요. 헐.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중 4마리는 눈알이 적출돼 있었고요. 또 다른 3마리는 생식기가 잘린 상태였습니다. 아니 누가 왜 저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까? 그런데 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는요. 죽은 소들 주변에서 혈흔이 단 한 방울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저렇게 훼손이 심한데 네. 피가 한 방울도 안 나오는 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지. 게다가 소들의 사체가 절단된 부위를 보면요. 마치 레이저로 정교하게 자른 듯 너무나 깨끗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상상이 안 되는데. 자, 이에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수의사 렌조 카펠리는요. 평생 수의사로 일하면서 이렇게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계인의 소행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야, 신기하다. 이 생명체를 갖고 실험을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닐까요, 외계인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4년 전 같은 지역의 다른 농장에서도 이 사건과 너무나 흡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2014년에는 소가 아닌 돼지의 머리 등이 절단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 역시 현장에서는 한 방울의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4년 사이 2번이나 발생한 가축 절단 사건. 대체 그들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외계인이 있다 싶고 4위를 공개합니다. FBI 기밀 문서가 증명한 UFO. 자, 2011년 4월 정보자유법에 따라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수천 건의 기밀 문건을 온라인 자료실에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기밀 문건들이 공개되자마자 헐, 대박. 진짜 외계인 있었어? 거봐, 뭘 했어? 아이, 외계인 있다고 했잖아. 외계인의 존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 이 FBI 기밀 문서에 소 납치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등지의 농장 농부들이 소들이 UFO에 납치되는 광경을 목격했고 무려 8천여 마리의 소들이 사라진 사건이었습니다. 8,000마리? 수에서 밀렸네. 자, 게다가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 앞서 정 기자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아르헨티나의 소 절단 사건과 너무 흡사하게도요. 사체로 발견된 소들의 장기 일부가 사라진 상태였고 심지어 주변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일치. 이건 소름이다. 이거는 8,000마리면 8,000마리.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일단 트럭에 10마리씩 태우면 트럭 800대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기밀 문서 중에는 1979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그린핀 베리, 뉴멕시코주 상원의원 해리슨 휴밋에게 보낸 문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는
내가 보낸 자료들은 내 기억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요. 자, 그러니까 당시 법무장관까지 UFO와 외계인의 존재를 믿었던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야, 이거는 진짜 반박 불가네.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은 있다 싶고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중대 발표를 예고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뭔데요? 뭘 발표했습니까? 나사의 발표입니다. 네, 소문이 아니고. 외계 생명 연구의 중요한 단서 발견. 바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단서를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야, 야, 이거는 뭐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했네요. 나사가 언급했어요. 근데 나사가 이걸 언급할 정도면 네. 진짜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기존에 알려진 바로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탄소, 수소, 질소, 산소, 인, 황 등 이른바 생명체 필수 6대 원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나사에서 이 영역을 뛰어넘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하는 새로운 생명체를 발견해낸 겁니다. 뛰어넘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히? 자, 나사의 우주생물학 연구팀과 미국 한 대학에서 과학 전문 잡지 사이언스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주 모노호수의 침전물 속에서 신종 박테리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냐? 실험 결과 이 신종 박테리아가 필수 6대 원소 대신 생명체에겐 아주 치명적인 독성 물질, 이 비소를 기반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비소는 사실 그 뭐 농약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거고 독극물인데 이걸 기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 아니 뭐 사실 뭐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죠. 외계인이 뭐 뭘로 살 줄 알고. 무시무시한 놈이네요. 네. 독으로 산다니. 지구상의 생명체 중 이 6대 원소를 피해간 생명체는 없었습니다. 아하. 근데 예외가 나온 게 이게 대단한 발견이라는 겁니다. 그 영화 속에 그 에일리언 보면 피가 염산이잖아요. 그 튀면 막 녹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지. 우리랑 그랬네. 성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거 진짜 무서운 애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인간은 우주에서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화성 등의 행성에서 필수 6대 원소를 먼저 탐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박테리아 발견으로 6대 원소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외계 생명체 찾기 프로젝트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 이거 찾았던 데를 또 찾아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있는데도 네. 놓쳤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다는 거죠. 하하. 그리고 연구팀의 일원인 폴 데이비드 교수 역시 인을 포함하지 않은 생명체가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요. 그동안 이 금성은 너무 뜨겁고 목성은 또 땅이 없는 뭐 가스 행성이라서 생명체가 못 산다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인과 관계가 없다면 금성이나 목성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뜨겁지만 그렇지. 다른 생명체에게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성에 살면서 어우 추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있죠? 여름 특집 1탄 외계인이 있다 싶고 저 오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트레저 헌터인 마누엘 랑헬과 호세 아가조가 한 지하 동굴을 탐사했는데요. 그들이 이곳에 온 이유. 옛날에 UFO가 불시착했다가 외계인이 갇혔다는 전설의 동물이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UFO 전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UFO 전설의 증거를 찾아냈는데요. 오, 야, 이건 또 뭐냐. 오늘날 만든 게 아니라고. 동굴 벽에 그려져 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앉아서 그 컴퓨터 같은 기계 장치를 조작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외계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정체불명의 돌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동굴에서 더 많은 돌 조각과 벽화를 찾아냈습니다. 아우, 이건 좀 믿기지가 후대에 그냥 누가 그려놓은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이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들이 이 동굴에 숨어 사는 동안 고대 사람들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돌에 그림을 새긴 거라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누가 조작용으로 갖다 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 조각들은 무려 약 5,000년 전
고대 마야 문명 때 새겨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야, 마야 문명. 고대 마야가 또 이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 때문에 외계에서 도움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 정부 산하의 교육재단 소속인 한 연구소에서 이 의문의 돌 조각을 가져가 연구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아직까지는 안타깝게도 보고된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건 만약에 밝혔다 하더라도 아직 모릅니다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98년 북미 지역 시골 마을에서 등산을 하던 존 윌리엄스는 우연히 땅에 튀어나온 금속 핀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마치 콘센트가 내장된 듯한 돌. 어머나, 저 누가 박아놓은 게 아니고? 뭐야 이게? 콘센트 저거 끼면 뭐 충전되나 어떻게 되는 거야? 전기공학자였던 존 윌리엄스는 단번에 심상치 않은 물건이라고 느꼈고요. 지질학자들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돌엔 인위적으로 용접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저게 인위적이 아니면 원래 어떻게 저렇게 하는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돌을 조사한 지질학자에 따르면 인위적으로 금속 핀을 접착한 접착제나 시멘트 같은 흔적뿐만 아니라 용접한 흔적도 전혀 없었고요. 금속 핀 주변으로 돌이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이 외계인의 흔적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또 있습니다. 이 돌은 무려 10만 년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10만 년? 10만 년. 돌의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럼 외계인이 10만 년 전에 왔다는 얘기인데. 10만 년 전에 인류가 저런 걸 만들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10만 년 전에 어떻게 콘센트를 만듭니까? 그렇지. 전기 개념도 모를 텐데. 조사 결과 돌은 10년 전도 아니고 무려 10만 년 전 구석기 시대 지층에서부터 존재해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존재할 수 없는 외계인의 물건이 발견된 것이며 외계인의 초고대 문명이 있다라는 증거인 거죠. 이 외계의 유물을 발견한 존 윌리엄스 역시 외계인이 만든 물건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주장했고요. 이후 이 외계인의 돌은 수수께끼 돌이라는 뜻의 애니그멀리스로 대화제, UFO의 존재를 파헤치는 매거진에 게재되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외계인의 흔적이 남겨진 미스터리한 돌들. 고대 우리 지구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원종우 대표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의 기사에 대한 총평 전해주시죠. 굉장히 신비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쉽게 설명이 가능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좀 설명이 어려운 미스테리한 이야기들, 그리고 최신의 과학적 성과에 이르기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정말 외계에는 있다라고 생각이 좀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오늘의 1위. 네, 1위는 10만 년 전에 만든 외계인의 콘센트입니다. 자, 이 기사를 1위로 선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콘센트는 분명히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세기의 금속으로 된 막대가 마치 콘센트처럼 10만 년 전에 지층에서 발견된 화강암에 박혀 있는 거죠. 근데 기계로 조작한 흔적도 없고 손을 댄 흔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외계인의 증거거나 아니면 초고대 문명의 증거거나 심지어 사람에 따라서는 타임머신의 증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원종우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인류 멸망을 원치 않는다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야, 이게 이 예언이 진짜 무서운 게 이게 단순한 예언가의 예언이 아닙니다. 그럼요.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누굽니까? 이 세계적인 천재 물리학자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지 그래서.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 당연하게 누리는 모든 것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또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 과학계에서 우려하는 재앙, 절대 일어나선 안 되지만 이대로 가다가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인류 멸망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고 그것에 대비하고 있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사투까지 취재해왔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10위를 공개합니다. 영화 설국열차가 현실이 된다면? 갑작스러운 빙하기로 얼어붙은 지구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설국열차.
자, 그런데 만약 영화처럼 빙하기가 현실이 된다면 지구와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빙하기란 지구의 기온이 하강하여 남극과 북극, 대륙, 산 정상 등의 얼음층이 형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후학자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2도에서 5도 정도 하락할 경우를 빙하기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구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20번 이상의 빙하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쓸 지구 멸망 최악의 시나리오는요. 다소 극단적이지만 만약 한 달, 아니 일주일 만에 갑자기 빙하기가 닥친다면 지구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아, 오늘 뭐 너무 끔찍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예,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야 되겠네요.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인 15도에서 약 8도만 하락해도요. 남극 대륙은 물론 적도를 제외한 전 세계가 눈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북극, 캐나다, 미국 등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약 30%가 빙산처럼 결빙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보다도 더 낮은 온도의 빙하기가 급속도로 찾아온다면요. 영화 투모로우처럼 거의 모든 지구는 빙하로 꽁꽁 얼 것입니다. 인류가 만든 항공, 철도 등 수많은 기술 역시 다 얼어붙어서 무용지물이 되고요. 극심한 추위에 적응하지 못해 감자와 옥수수 등 농작물과 식물들이 얼어붙으며 멸종. 그러면 식물을 먹는 채식 동물들도 굶어 죽고요. 결국은 먹이 사슬에 따라 우리 인간들이 먹을 것도 사라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지금처럼 숨을 자유롭게 쉬지 못할 겁니다. 직접 공기를 들이마셨다가는 폐와 호흡기관까지도 다 얼어붙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도 다 그 빙하가 있다면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같은 일이 직접 벌어진다면 너무 끔찍하네요. 자, 그런데 아예 빙하기가 계속된다면요. 정말 운이 좋아야 선택받은 자들만이 영화 설국열차처럼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단백질 블록만 먹으면서 말이죠. 야, 설국열차를 볼 때 그 송강호나 이런 분들이 좀 불쌍하게 느껴졌었는데. 사실 꼬리칸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이었는데. 그렇죠. 인류의 역사와 문명까지 다 꽁꽁 얼릴 수도 있는 빙하기. 최악의 멸망 시나리오에 그치길. 영화 속 재앙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9일을 공개합니다. 지구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면 19일 전 기자님 특종에서 태양이 우리 지구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죠. 그 태양이 넘치는 에너지로 지구를 역으로 공격하고 있기도 한데요. 태양 폭풍 같은 얘기인가요? 태양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과 자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네네. 산소 원자 3개로 구성된 이 오존의 분자가 지상으로부터 25에서 30km 높이의 성층권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요. 이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자외선 중 약 95에서 99%를 흡수하면서 우리가 직접 자외선을 쐬지 않게 해주는 지구의 보호막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2020년 현재 남극은 서울시 면적의 1.5배인 1000제곱킬로미터의 오존층이 사라졌고요. 뿐만 아니라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호주 등 전 세계 오존층이 파괴되며 지구의 보호막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뭐 헤어스프레이 그런 데 들어가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 파괴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요새는 사실 프레온가스를 좀 많이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괴되고 있는 원인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프레온가스의 대체제로 쓰이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프라이팬 코팅제나 각종 냉매에 쓰이는 화합물 클로로포름에 염소 성분이 있는데 이 염소 원자 하나가 무려 약 10만 개의 오존을 파괴해 오존층을 없애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밖에도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 등 환경오염을 통해서도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오존층이 파괴된다면 우리 인간 또 생태계는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인간의 DNA, 핵산, 이 단백질은요,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어 지구에 그대로 자외선이 쏘여진다면 흔하게는 눈의 결막염, 또 백내장과 같은 안과 질환이나 피부가 붉게 변하는 홍반, 그런데 이 홍반도 악성 홍반이면 이게 결국엔 피부암 같은 희귀암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요.
실제로 호주 지역은 호주 보건복지학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2016년에만 무려 약 1,800명이 피부암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호주는 그렇게 그 선크림도 많이 바르고 좀 긴 팔 많이 입고 선글라스 꼭 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존층 파괴가 심한 남극과 북극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암 발생률이 지난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존층 파괴는 동식물 등 생태계까지도 위협하는데요. 자외선 때문에 꽃들은 개화하지 못해 말라 죽고요. 식물성 플랑크톤이 감소해 생태계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지면 네. 어류 또 동물들의 멸종을 초래.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인류의 멸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생존도 파괴된다는 거예요. 지구의 보호막, 여러분 꼭 지켜내야겠습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게돈 19 8위 공개합니다. 단 100일 만에 인류를 멸망시킬 모모. 2011년 미 국방부에서 총 31쪽 분량의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의 이름은 코드명 코너 8888. 자, 그런데 이 내용이 공개되자 정말 수많은 이들이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무슨 작전 같은 건가요? 자, 코드명 코너 8888의 정체. 바로 좀비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매뉴얼이었습니다. 아니, 좀비는 좀비요? 좀비는 아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다 되게 네. 겁에 질렸는데 그 좀비는 가상 창조물 아닙니까? 아, 이게 지금 저희가- 실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군 작전까지 있다는 거예요. 에이, 지난주에 저희가 외계인도 대비한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외계인이 좀비보단 있을 것 같아. 아, 외계인은 있지, 이 사람아. 일단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그래요. 진지하게 실제로 나온 문서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매뉴얼을 보시면요. 미 국방부에서는 좀비를 바이러스 감염, 방사능, 외계 생명체 등 8종류로 분류한 뒤에요. 준비 태세인 작전 0단계부터 비상사태 선포, 좀비 공격과 제압,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까지 총 6단계의 행동 지침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어휴, 자세하게도 만들었네요. 이게 그냥 그 막연한 상상이 아니네요. 이 정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준비하는 거 보면. 정말 그 의구심이 들 만한 게 미 국방부뿐만 아니라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좀비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좀비 대량 발생 시 대비책이 게재가 되었는데요. 어머머. 자, 이 매뉴얼에는 좀비에 물렸을 때를 대비한 가정용 구급 키트 리스트뿐만 아니라 임시대피소에 관련된 내용까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게 봐봐요. 지금 이게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질병통제예방센터하고 국방부에서 마련했다면서요. 네. 그럼 좀비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참 정말 저 국비로 저런 연구를 쓸데없이 했을 미국 건 아닐 거고. 국방부에서 좀비가 없다면 이런 연구 했겠습니까? 안 했겠지. 그러니까. 예. 2017년 영국의 한 대학에서 가상으로 좀비 바이러스의 전파력을 연구했는데요. 그리고 연구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자, 좀비에 물린 사람이 90%의 확률로 전염이 되고 한 좀비가 하루에 최소 1명씩 감염시킨다는 가설을 전제로 했을 때 불과 100일 후에 이 지구 상에서 단 300명의 인간만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비 떼가 번지기 시작하면 100일 안에 우리 인류가 절멸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끔찍하다, 이거. 진짜 영화 시나리오 같다. 하루에 한 명 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 명만 물겠냐고. 그러니까. 닥친들 물어뜯잖아요. 그렇습니다. 좀비 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는 최악의 재앙 시나리오. 부디 영화 속,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7위를 공개합니다. 현실 재앙, 지구 침몰의 날. 2020년 5월 물의 흐름과 특성을 연구하는 수문학자를 비롯해 지질학자 등 과학자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기온이 상승해 알래스카의 얼음이 녹으면 산사태로 프린스 윌리엄 해협은 초토화될 겁니다. 200여 개의 섬과 빙하로 이루어진 자연 생태계 보호구이자 관광지,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해협. 그런데 과학자들의 시뮬레이션 결과 최소 1년에서 20년 사이에 가파른 경사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약 5억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사가 함께 쓸려 내려가는 산사태가 발생. 그리고 이 산사태로 녹은 얼음과 토사물이 바다를 덮쳐서요. 그 충격으로 수백 미터의 메가 쓰나미가 발생해 알래스카의 항구 도시 휘티어 지역을
단 20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얼음이 녹는다는 게 그냥 해수면만 올라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맞아요. 19세기경 산업화 시기 이전에 비해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가 상승했고요. 그러면서 남극과 알래스카, 그린란드 등 전 세계 빙하가 녹으며 바닷물이 돼 5년 사이 지구의 해수면은 약 5m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 이렇게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면 지구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단 바닷물이 늘어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의 무게가 늘면서 그 압력으로 해저 아래 지각판들을 자극. 그러면 그 자극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지진의 충격으로 해일과 쓰나미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나비 효과잖아요. 이게 얼음이 녹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네. 인류의 또 다른 재앙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요. 홍수와 해일, 쓰나미로만 그치지 않는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의 해수면이 약 1m 상승할 경우에는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일본 도쿄 등 세계 유명 명소들이 소몰되며 초토화. 세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끔찍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안전할까요? 지표면 고도 데이터를 연구하는 미국 셔틀 레이더 지형 미션 시스템에 따르면 지구의 해수면이 1m 상승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 인천, 경기도 일대, 부산 일부 지역이 초토화, 항구와 공항을 비롯한 교통, 통신수단 등 전 산업이 마비될 뿐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며 국가 전체가 무너지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게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6위를 공개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그리는 지구는 황폐화 그 자체죠. 거대한 모래폭풍이 휩쓸고 간 도시는 온통 미세먼지로 뒤덮여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인들의 폐 건강을 위협하며 인류의 멸망까지 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사태가 진짜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 미세먼지는 정말 소리 없는 살인마잖아요. 맞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다 폐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미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재난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 도시 인구의 80%가 심각한 대기 오염에 노출돼 있습니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 매년 초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무려 약 879만 명. 심지어 오는 2050년이면 대기 오염 피해 사망자는 2배로 불어날 거라고 합니다. 어우. 대기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이렇게 뭐 몇백만 명까지 될 줄 몰랐어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미세먼지가 호흡기를 거쳐서 폐뿐만이 아니라 이 혈관들에게까지도 침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체 곳곳에 염증이 생기면 심장과 뇌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켜 암, 뇌졸중, 치매를 유발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소리 없는 살인마 같은 이 미세먼지는 인류뿐 아니라 생태계에도 극심한 피해를 끼칩니다.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식물의 잎에 달라붙으면 광합성 기능을 하는 잎의 기공을 막아서 식물의 성장을 지연시키고요. 또 미세먼지 속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데 산성화된 토양과 물은 산림과 농작물에 큰 피해를 유발, 인류의 식량난까지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뭐 전 세계적인 뭐 인간만의 문제가 아니네요. 자연 전체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상상조차 하기 싫은 이 끔찍한 사태는 이미 현재 진행형입니다. 2019년 UN 생물다양성과학기구에서 2016년까지 대기 오염으로 인해 가축 종류 중에 9%가 멸종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향후 수십 년 이내 양서류의 44%, 포유류의 33%가 대기 오염으로 멸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기 오염만으로 저렇게 많이 멸종한다고요? 네. 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 균형 깨지는 거는 막을 수 없겠네요. 시간 문제네요. 큰일이다. 이 미세먼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는, 아니 이 지구는 결코 숨 쉴 수 없을 겁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5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폭탄들이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소행성. 아, 이거는 너무 살벌해. 이건 진짜 못 막지 않나? 진짜 여러 가지. 아마겟돈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그죠, 아마겟돈 맞아요. 영화 그죠. 네. 영화 아마겟돈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예상 피해는? 인류의 종말입니다. 지난 4월 다행히도 지구를 스쳐 지나간 소행성 1998 5R2. 이 소행성의 규모는요. 직경이 최대 4,000m. 쉽게 말하면 에베레스트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고요. 총알보다 약 9배나 빠른 시속이 약 3만 킬로미터. 뚫렸겠는데? 이런 속도로 지구를 향해 접근하다가 지구와 약 63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했습니다. 진짜 가깝다.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끔찍해요.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 비일비재예요. 그러지 마.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소행성 엑소1이 약 시속 3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지나갔고요. 지난 5월에는 소행성 1997 BQ 역시 지구로부터 약 610만 킬로미터 거리를 두고 지나갔습니다. 이게 정통으로 부딪히면 한 지역을 파괴해버릴 정도의 위력을 가진 소행성이 지구 근방까지 접근한 겁니다. 아니, 소행성이 이렇게 자주 지나가는지 몰랐네요. 이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 사건들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 러시아 우랄 산맥 첼야빈스크 상공에서 직경 약 15m, 네. 무게 약 10톤, 거대한 불덩어리 소행성이 폭발해 1,5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7,2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7,000여 채요? 2017년에는 중국 윈난성 샹그릴라시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에 초속 14.6km의 소행성이 낙하해 공중에서 폭발했는데요.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향후 100년간 지구를 타격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이 무려 약 880여 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나사에는 2175년에서 2199년 사이 소행성 베누와 충돌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저건 좀 크구나. 참고로 소행성 베누는 무게가 약 780억 킬로그램, 직경이 최대 500m로요.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크기의 암석인데 만약 이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면 9만여 명에서 16만여 명의 사상자를 낳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8만 배에 해당하는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니 이 숫자가 이 정도 되는지 몰랐어요. 너무 무서운데. 아, 제발 말이지, 880개 다 제발. 날아갔으면 좋겠다, 딴 데로. 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린 결국 답을 찾아내고야 말죠. 어. 무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맞먹는 규모의 소행성 베누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나사에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사에는 소행성 충돌 사태를 대비한 전문 부서 행성 방어 협력부가 있습니다. 지구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관측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행성과 충돌할 위험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일명 해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머 플랜이 뭐냐? 이 9톤에 달하는 대규모 충격체, 벌크 임팩터 또는 핵무기를 발사해서 소행성을 지구 궤도 밖으로 밀어낸다는 계획입니다. 궤도를 바꾸는군요. 그리고요. 지구와 소행성 충돌을 막기 위한 또 다른 방어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내후년이죠. 2022년에 소행성 디디모스가 지구에 접근할 거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디디모스는 직경 약 780m의 디디모스 A와 약 160m의 디디모스 B로 이루어진 쌍성계로요. 때려오는. 2022년 10월경에 지구와 약 1,047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지나갈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에 대비해 나사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비와 손을 잡고 지구 방어 프로젝트에 돌입. 지구를 향해 오는 디디모스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우주선을 충돌시키는 이중 소행성 방향 수정 테스트, 일명 다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략 냉장고 크기의 다트 우주선은 총알보다 약 9배 정도 빠른 초당 6km의 속도로 소행성과 충돌할 예정인데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어깨빵을 날리는 거군요. 그렇죠. 다트를 쏘듯이. 근데 이게 멀리서 부딪히면 요 1도 차이가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1도 차이가 아니라 뭐 0.1도만 틀어져도 그러니까.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행성의 공포로부터 부디 안전한 지구 방어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3위를 공개합니다.
식량 전쟁에 대비할 미래 식량. 미래 인류가 생존을 위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 중 하나, 바로 식량난. 식량난. 네. 지금도 뭐 전 세계가 식량 전쟁 중이고 러시아에서는 흉작이 들었을 때 그 정부에서 밀 수출을 금지해서 그 밀을 수입하던 이집트가 큰 타격을 받기도 했다고 하고. 그냥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원초적인 문제, 전 세계 식량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꼽는 게 바로 대체식품, 인공식량인데요. 그렇죠. 저희도 뭐 여러 번 소개를 했습니다. 네. 지구 환경을 위한 착한 먹거리로 토마토 참치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밀원이고요. 제작진이 저에게 많이 먹였죠. 예. 곤충을 이용한 식량들도. 동물과 환경 보호를 위해 외쳤던 그 인공식량이 결국은 인류의 대체 미래 식량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요, 인공식량 산업이 급성장 중입니다. 영국의 한 경제 전문지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식량 관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액이 3년 사이 무려 30배 가까이 증가, 오, 연간 약 6조 2,9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미래 식량인데도. 그만큼 뭐 개발 가치가 있으니까 또 거액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의 아이푸드 회사에서는요, 밀과 감자, 단백질, 콩의 뿌리 등을 이용해 햄이라 불리는 인조고기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인공식량인 햄을 지난해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 버거왕 신제품 버거의 패티로 공급해 일명 고기 없는 패티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꽤 좋았다고 합니다. 이거 먹어보고 싶은데. 이게 그냥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인류 식량난을 위해서 개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큰 공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인조고기 개발이 식량난뿐 아니라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는 이유.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가요, 무려 약 47kg입니다. 이는 자동차가 1년 동안 발생시킨 온실가스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이나 이렇게 이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인류가 단지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되는 그렇죠. 소의 숫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줄여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거기다 일반적으로 가축을 길러 도축하기까지 필요한 토지와 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인조 고기를 생산할 때는 일반 가축보다 물은 13%, 토지는 약 4%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거의 없네. 그러니까 식량난, 친환경, 이게 다 하나의 연결고리인데요. 그런 면에서 인조 고기가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 먹이는 곡물의 수도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자면 이 혜택이 매우 큰 거죠. 자, 그리고요, 대체 식량의 한 축을 인조 고기가 맡고 있다면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또 있죠. 식용 곤충이지요. 밀웜. 밀웜. 잘 아시다시피 식용곤충은 좁은 공간 그리고 적은 양의 사료로 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단백질이라 그야말로 가성비 갑입니다. 식용 귀뚜라미도 생산하고 이 귀뚜라미 분말을 활용해 시리얼이나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름 제가 먹으면서 그 맛에 약간 중독성을 느꼈거든요. 곤충 매니아가 됐죠.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류의 식량 위기를 타파할 단백질 혁명, 대체 식품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이 앞으로도 쭉 필요할 겁니다. 자, 여름 특집 2탄 지구를 지켜라 아마겟돈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종식될 거며 빨리 어떻게 좀 진정이 될까를 막 간절하게 바라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5월 한 논문의 사전 공개 사이트에 충격과 공포 그 자체인 한 논문이 게재됐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를 비롯해 캐나다 유수의 대학 등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생물 정보학적 분석 결과를 담은 이 논문에 따르면요.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바이러스가 섞인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코로나19도 못 잡았는데 지금 새로운 괴물 바이러스라니. 그리고 이 연구팀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코로나19와 메르스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이 두 바이러스의 결합에 대한 가능성을 염려했는데요. 이래 만나지 마라. 그러면 안 이 돼. 두 바이러스의 재조합으로 인한 바이러스 X가 두려운 이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치사율과 전파력이 반비례한다고 합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최대 치사율이 무려 37%지만 확진자 1명이 바이러스를 옮긴 사람 수,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는 0.9명으로 전파력은 낮았고요. 반면 코로나19는요, 잠정 집계된 재생산 지수는 3.15명으로 강한 전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바이러스의 치명점들이 더해지면 그 위력은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파력도 높고 치사율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최악의 바이러스 X가 나타난다면 단 3개월 만에 전 세계 확진자 수는 100만 명에 이르고 이때 사망자는 최대 37만 명에 달할 겁니다. 진짜 그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절대 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더 답답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실제로 2003년에 유행한 급성 중증 호흡기 증후군 사스도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조합의 산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이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건데요. 그리고 말이죠. 또 다른 문제는 이 재조합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변이 또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에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변종이란 말이 너무 무서워요. 맞아요. 진짜 공포는 아직 최악의 바이러스 X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10년 미국의 대표 소프트웨어 회사 M사의 전 CEO 빌 게이츠가 한 강연에서 밝힌 충격적인 발표. 내 평생의 소원은 인구를 줄이는 백신을 개발하는 겁니다. 좀 충격적인 발언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되거든요. 그동안 수차례 인구 감축론을 주장한 빌 게이츠. 그 이유가 무엇이냐? UN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 인구는 약 77억 명이지만요. 2050년이 되면 무려 약 97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바로 지구 인구 정원 초과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지구에서 생활할 수 있는 최대 인구수는 불과 약 80억 명으로 머지않아 인류는 이 지구상에서 정원 초과. 그 뒤 결국 인류 멸망이라는 대혼란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인구가 늘어난다고 인류가 멸망한다. 이거 좀 비약 아닙니까? 좀 의아하게 느껴질 네. 수도 아니, 있는데요. 약간 모순이잖아요. 네. 인구는 늘어나는데 인구 멸망한다. 네. 이게 동시에 성립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좀 더 들어보시죠. 세계자원연구소에 의하면 전 세계의 25%가 이미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고 하고요. UN 세계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억 2,400만 명의 사람이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되면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불과 30년 뒤인 2050년이면 전 세계가 대규모 식량난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먹을 게 넘쳐나서 식량난이라는 게 와닿질 않거든요, 사실은. 불균형이 심각한 거죠. 자, 그리고 뭐 식량난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증가할수록 인간이 먹고 쓰고 버리는 쓰레기가 증가, 바다와 땅속 깊이 버려져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요. 지구의 대지가 넓다 해도 정작 인류가 살 수 있는 사막화되지 않은 비옥한 땅은 한정적이라서요. 인구가 증가하면 그 좁은 땅덩어리가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얼마 남지 않은 산림마저 무자비하게 개간하는 것 또한 문제. 산림이 배출하던 산소의 양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각종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해 이는 기후 변화를 초래. 이 땅의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해 인류의 식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는 겁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이제 환경은 더 파괴될 거고 지구가 이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죠. 결국에는 뭐 식량이 부족해지고 결국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오늘의 데스크 김재호 기자님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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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잘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기사 너무나도 암울했습니다. 총평 전해주시죠. 지구 멸망 시나리오와 위협 극복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아주 깊이 있게 과학적으로 제대로 정리하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 1위 기사를 발표해 주시죠. 1위 기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비상 지구 인구 정원 초과입니다. 이 기사를 1위로 선정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인구수 문제는
식량의 분배 차원에서 불균형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 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지구의 최대 위협은 언제나 인류 자체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김재호 기자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